리튬을 안 캐면 중국에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히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준비한 포인트는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 리튬이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아시나요? 이번에 미국에서 최대 리튬 광산 발견,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미중 관계에 변혁이 온다, 막 이런 뉴스 엄청 많이 떴잖아.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리튬에 관해서 아시는 부분들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튬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결국 뭐 전기차의 배터리로 사용된다, 배터리에 사용된다라는 부분들만 많이 아시고 계시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야 여러분들 리튬 사업하세요, 리튬 사업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알고 계시면 리튬은 금속이잖아요. 뭐 강철 같은 금속 아니에요? 그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여러분들 리튬은 의외로 하얀 금이라고 불려요. 소금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소금, 굉장히 부드러운 눈같이 생긴 것이 바로 이렇게 화이트 골드라고 불리는 리튬이에요. 여러분들 이 리튬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소금이랑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돼요. 자, 리튬이란 거는 생각보다 금속이라고 하지만 금속처럼 생긴 게 아니라 하얀 소금과 섞여서 약간 방바닥에 굴러다니거나 바닷물에 섞여 있거나 암염층에 같이 섞여져 있는 모습이 가장 많은 쪽의 불만 형태가 바로 이 리튬이란 놈입니다. 그리고 리튬이 채광 방식이 두 개예요. 생산 방식이 두 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튬은요 뭐 바닷물을 말려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반대예요. 리튬은요 의외로 광산에서 채광을 해서 그거를 황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리튬을 정제하는 방식이 전 세계 3분의 2의 생산량을 갖고 있고요. 포스코가 생산하는 방식은 염수를 증발시켜 가지고 그거를 정제해서 염수의 농도를 높여서 리튬을 채광하는 방식 자체는 전 세계의 3분의 1의 생산량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 자체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고 생산량도 다르고 들어가는 에너지도 다르고 아예 재련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양쪽 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염수 리튬 방식, 한마디로 염수에서 리튬을 채광하는 방식은 태양열로 자연 에너지로 인해서 태양열을 쓰니까 우리는 에너지 추가적으로 안 쓴다, 이산화탄소 생산 안 한다, 우리는 물만 증발시키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조법이라는 방식인데요, 지하수에서요 물을 꺼냅니다. 지하수를 퍼올려서 그거를 땅바닥에다가 내놓고 태양열을 통해서 말린 다음 거기에서 이제 염분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 그 엄청나게 염분이 높아진 염수를 갖고 탄산 리튬 제조 공장으로 가서 그거를 정제하는 방식이 바로 이 건조법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친환경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리튬 3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 리튬 3국 중 하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리튬 추출 방식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염수를 증발시켜서 거기에서 남는 염수의 농도를 높여가지고 정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물을 증발시키다 보니까 물 부족 국가가 되는데 가장 커다란 한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리튬을 1톤을 채굴을 하려면 190만 리터의 물을 공중으로 증발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물 낭비 자체가 지하수를 근원으로 하는 호수, 강, 습지대를 마르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애초에 리튬이 발견되는 지대는요 대부분 고산지대거나 용암지대가 많아요. 자, 고산지대나 용암지대는요 아예 내추럴리 약간 물이 좀 부족한 지방들이 많습니다. 물이 애초에 부족한 지역에서 물을 아예 인위적으로 증발시켜 버리게 되면은 그 주변에서 그 지하수로 생활을 하는 도시들이나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꽃들이나 작물들이 지하수를 빨아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염호 방식의 리튬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애초에 전 세계 3분의 1은 이 염호에서 나오게 되는데, 애초에 칠레 정부가 염호에서 리튬 채굴 사업을 벌인 세 곳을
환경 파괴로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염호 자체도 주변 생태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그 지역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초목수와 야생동물수가 현저하게 주는 방식의 환경 파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채광 방식, 광산에서 채굴하는 방식의 채광 방식은요, 또 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 염호의 방식은 국소적인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리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채광을 할 때, 내가 광산에서 채광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산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폭탄을 터뜨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폭탄을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동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산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산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리튬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점토와 황산을 넣어가지고 정제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제를 시킬 때 물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점토와 황산이 물과 섞이면서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이거는 결국 지하수로 흘러가게 되면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리튬 채굴 자체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유독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방사선 물질이 배출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채광을 하게 되면 제조광석 내에서 아예 우라늄이나 여러 가지 방사성 발생 물질을 아예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9월에 네바다주 리튬 광산 근처에 꽃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체적으로 모두 싸그리 시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 자체가 리튬 채굴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양쪽 방식 다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 채광 방식 자체가 조금 더 악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 리튬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미 생산량 관련해서 호주, 칠레, 중국 이 세 나라가 전체 리튬 생산량의 사실상 9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이 리튬 소비량의 50%를 이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상 자국만의 생산량으로는 이 리튬이란 거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90%의 자동차들을 리튬 배터리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정제는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사실상 58%에 해당하는 의존도를 재련 정제 과정에서 중국이 가져갑니다. 예. 이게 지금에서야 미국이 중국에 커다랗게 의존을 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리튬을 대량 생산을 처음 한 나라가 어딜까요? 원래 대량 생산을, 대량 채광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의외로 미국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아니면 뭐 핵폭탄 이런 쪽 무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리튬의 대량 생산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가다 보니까 전 세계의 3%, 4%도 차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에 와서 이르게 됐는데 그 이유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리튬을 채광하는데 환경 오염이 생기고요. 전체적으로 생산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미국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지불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중국에서 값싸게 사오면 되는데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걔네들 환율 엄청 싸잖아. 걔네들한테도 내가 업어오면 미국 내에서 채굴을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환경오염보다 미국 내에서 채굴을 하는 돈보다 훨씬 더 싼 인건비에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굳이 미국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돈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미중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중국의 의존도의 58%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우리 그대로 가면 우리 전기차 배터리 사업 그거 다 나가리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자 여기서 전 세계 최대 사이즈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가장 커다란 리튬 매장지가 원래는 볼리비아 쪽의 염호였거든요. 약 2천만 톤 가량이 매장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 갑작스럽게 미국, 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이곳 미국 서부 지역에서 리튬 광산도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사이즈 약 4천만 톤 가량의 리튬이 매장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커다란 볼리비아의 염호보다도 2배 가까운 매장량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자급자족 가능하겠네. 미중 관계에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미국이 중국한테 허리 숙일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자, 일단 이 리튬을 캐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방식은 뭐다라고 얘기를 했죠. 광산에서 채광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곳이 아쉽지만 전 세계 채광 방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점토층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리튬 광산이 발견된 도시 이제 테커 패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좀 이 주변의 원주민들한테, 안 그래도 사실 이 테커 패스 근처에 원래 리튬 광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테커 패스 근처에 있는 리튬 광산들이 원래 개발을 하다가도 이게 주변 원주민들의 반대를 사서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요. 계속해서 원주민들이 야, 이거 하게 되면 우리 환경오염 된다. 그리고 사실 니네들이 지금 채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곳이다. 이 원주민들 22개 부족에게 우리한테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리튬이 나오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리튬이 대부분 발견이 되는 곳은 용암 근처에 있는 호수,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고산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은 보통 항상 신성한 곳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사실상 흑요석 채집지, 야영장, 여러가지 사냥터 등등 인디언들이 살던 곳에 가장 신성한 곳, 이 테커패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도 물러설 수는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모로 좀 헷갈리는 상황에 있어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게 2026년부터 우리가 드디어 리튬을 우리가 제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생산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2030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9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리튬 아메리카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사실상 여태까지 미국 정치인들의 속셈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문제는 이 리튬을 캐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되는 방식의 리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얘가 그렇다고 해서 리튬을 안 캐면 중국에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히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결국 정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흘러가기 마련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여러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Radical Environmentalist라고 하는데, 자, 원래는 굉장히 급진적인 자연보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겠다고 리튬 제조를 하는 공정 자체도 환경 파괴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은 원주민들의 원성을 다들 싸그리 무시하고 너가 이걸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근처에 있는 지하수를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오염이 되든 아니면 포올리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는데 너네 어떻게 리튬을 캘 생각을 하냐, 차라리 운전을 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급진적 자연보호주의자들의 의견이고요. 야, 전기차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 전 세계에 배출되는 탄소량의 대부분을, 가장 커다란 부분은 자동차다. 이 자동차를 사실상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연보호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소적인 자연 파괴 정도는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와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나오는 이득을 생각했을 때 그 이득 자체가 훨씬 더 씹어 먹고도 남는다라는 입장이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입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알버말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알버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의 양보다 약 5배 가까운 수요가 전기차 쪽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그냥 리튬에 대한 수요에서도 3배, 4배에 가까운 수요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알버마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미중 관계라는 변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중국이 재련을 해줘서 굳이 미국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가 돼가고 있는 요즘 안에서는 이 리튬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3국이 90%의 리튬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50%가 중국에서 재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재련과 생산 양쪽을 다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싶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리튬 관련해서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캐치프레이즈가 있긴 합니다. 사실상 이 리튬이 상용화가 돼서 리튬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생산이 되는 기간은 2026년이 아마 그때쯤부터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2028년, 2030년쯤부터 아마 제대로 된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쪽으로 글을 내놓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튬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재미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리튬이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선 자연 파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리튬을 이용해서 자연 보호를 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지 꼭 채팅창과 코멘트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